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4월 1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박영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요일은 망건 타임 김만건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만건입니다. 네, 첫 번째 뉴스 바로 들어가 보죠. 네, 이란 대통령 전쟁 끝낼 의지 있다. 네, 이란에서도 이런 반응이 처음 나왔습니까? 네, 현지 시간으로 31일,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필수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분쟁을 끝낼 의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당국자는 앞서 국영 매체를 통해서 종전에 동의할 수 있는 5가지 조건으로 침략과 암살 완전 중단, 그리고 전쟁 재발을 방지하는 메커니즘 수립, 전쟁 피해에 대한 명확한 배상, 그리고 중동 전역에 걸친 모든 전선과 저항 조직에 대한 전쟁 완전 종결, 마지막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합법적인 주권 행사와 이에 대한 보장 등을 내놨는데 이 5가지가 충족이 되면 종전에 합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현지 시간으로 31일,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 행사에서 취재진이 미국 내에서 급등한 휘발유 가격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물으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이란을 떠나는 것이다. 우리는 아주 곧 떠날 것이다. 라면서 그러면 유가는 폭락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이 이란 정권을 교체했고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전쟁 목표가 달성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는 영국과 프랑스 등을 향해서 이란은 사실상 초토화됐고 어려운 부분은 끝났으니까 당신들이 석유를 직접 가서 확보해라 라고 적었습니다. 미국이 일으킨 전쟁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는데 미국은 일방적으로 승리했다고 선언하고 발을 빼려는 모양새입니다. 네, 울프가님이 망건 박사님 핑크 셔츠 너무 잘 어울린다. 남자는 핑크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임금님께 캔디님도 벚꽃 망건이라고 했는데 4월과 함께 만개한 벚꽃 그리고 김만건 박사님이 찾아왔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댓글창에는 제발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정말 종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지금 현재 이제 처음으로 이란과 미국이 동시에 같이 발을 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예, 이제 저희들 뭐 어떻게 보면 종전의 가능성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란이 내건 5가지 조건 정도를 보면 이게 정말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이란이 여기 얼마나 타협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제 이란이 가장 먼저 내건 게 적에 의한 침략, 암살 완전 중단. 그러니까 자기 지도자들 암살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사실 이게 지도자들 암살하는 건 칸트가 영구 평화론부터 영구 평화를 정착하고 싶다고 한다면 적국의 지도자들을 암살하는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예, 그건 되게 중요한 뭐 18세기 말부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뭐 미국과 이스라엘이 사실은 그걸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에 대한 전쟁 재발을 방지하는 견고한 메커니즘 수립인데 이거는 자기가 미국하고 협상하다 2번이나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자기들이 내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 피해에 대한 명확한 배상을 해달라 그러는데요. 이 전쟁 배상금을 물어주게 되면 사실은 전쟁 배상금을 물어주는 쪽에서는 우리가 잘못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일 수도 있다. 근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가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4번째가 중동 전역에 걸친 모든 전선과 저항 조직에 대한 전쟁 완전 종결인데 사실 이제 이란 같은 경우가 중동 지역의 테러리스트 조직들이나 이제 어떤 시아파 조직들이나 이제 그리고 자기와 연계된 조직들을 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전쟁이 레바논을 비롯한 전역에서 사실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완전 종결시켜 달라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걸 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란도 더 이상 이런 조직을 후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하게 이란도 그런 자기들이 그걸 하지 않겠다라는 걸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5번째가 우리한테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합법적 주권 행사와 이에 대한 보장이거든요. 근데 이건 말이 안 돼요. 왜? 국제법상 운하같이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건설해 놓은 게 아니라 해협같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거는 어떤 국가가 점유할 수 없어요. 그걸.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국제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걸 받으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전쟁 이후에 재건에 대한 그 복구 비용 같은 거로 쓰려고 지금 받으려고 한다라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그 요구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사실은 3번째 명확한 전쟁 배상을 해달라는 요구와 중복 요구나 사실은 다름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중 배상 요구나 다름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해결하는지를 들여다봐야
이제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에 타협하는데 쉽게 빨리 타협이 될까라고 생각하면 제가 오래 끌 것 같다면 빨리 끝날 것 같지 않아요? 늘 거꾸로 말씀해 주시는. 그래서 제가 바람을 담아서 좀 오래 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트럼프 이후에 너무 국제법 질서가 망가졌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란도 국제법에 어긋나는 걸 그냥 당당히 요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래서 트럼프 이후에 국제법 질서가 무너지면서 힘으로 유지되는 이 세계 질서가 얼마나 어지러운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한번 지켜봐야 돼요. 우리 모두가 생각해보고 비판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부디 빨리 끝내길 바라면서 두 번째 뉴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동아일보 민주당 후보 서울 부산 10%포인트 이상 차이. 네, 오늘 여론조사 결과 나온 거죠? 네, 동아일보가 창간 106주년 기념 여론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는데요.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정원호 전 서울 성동구청장과 박주민 의원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각각 14.6%포인트, 11.4%포인트 앞선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1월 1일 발표됐던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는 정 전 구청장과 박 의원 모두 오 시장과 오차 범위 내의 접전이었지만 석 달 사이에 격차가 벌어진 겁니다. 심지어 서울 내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는 강남 3구, 그러니까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포함된 동남권에서도 정 전 구청장과 오 시장은 36.4% 대 31.0%, 박 의원과 오 시장은 32.2% 대 33.7% 등의 접전을 보였습니다. 또 어제 뉴스토마토에서도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가상 양자 대결에서 조국 혁신당 대표 29.1%의 지지율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21.6%를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요. 민심의 풍향계로 읽히는 중도층에서는 조국 28.0% 대 한동훈 21.1%였고 보수층의 경우에 한동훈 35.5% 대 조국 12.0%로 한 전 대표가 우위를 보이긴 했습니다마는 한 전 대표의 지지세도 과반을 넘기지는 못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임금님께 캔디님이 잠하는 금물이고 고개 들면 진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써주시긴 하셨는데요. 아직 60여일 남긴 했지만 이번 여론조사에서 김만권 박사님의 눈길을 끄는 건 어떤 부분인가요? 뭐 다 전체적으로 서울하고 부산에서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라는 건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지금 언급은 되지 않았지만 대구 쪽에서 나오는 여론조사 같은 것들이 조금은 대구에 희망이 보인다. 인데 오늘 언급한 내용 중에서 제 눈을 가장 사로잡았던 건 뭐냐라고 하면 부산 북구갑, 그러니까 북갑의 양자 대결. 조국 대표와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간의 이 대결 결과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측 이제 지지율을 보여주는데 이게 한 7.5% 정도 뭐 차이 나면서 오차 범위 바깥으로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서 조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간복이 대왕이신 한동훈 전 대표께서 이 결과를 보고 일로 나올라 그럴까? 오히려 멀어지는 결과가 나왔다. 뭐 사실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래도 첫 조사치고는 나쁘지 않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조국 대표 이거 사실은 빅매치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패하면 나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가 뭐 최근에 뭐 프로그램에 나와서 뭐 떠들긴 하지만 SNS에 떠들긴 하지만 사실 우리 모든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예측한 것 중에 유일하게 맞아봤던 게 한동훈이잖아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맞아왔던 게 한동훈인데 그런 배짱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들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간을 보실 것 같고 저는 사실 이번에 선거에는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은 조금 합니다. 이게 이긴다는 확신이 없으면 나올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럴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조국 대표가 이 부산 북구 갑으로 가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한 이유가 뭐냐면 부산 18개 지역구 중에 유일하게 한 개가 민주당이에요. 17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인데 이 한 개 구를 수성하는 건 상당히 나름대로는 저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보 진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에서 이제 그걸 대표하시는 분이 이 지역을 지켜내는 것은 상당히 유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한 곳이 있다라는 것과 없다라는 건 정말 큰 차이를 저는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 부분을 좀 생각해서 여기에
출마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도 뭐 나와서 뭐 빅매치를 벌이고 싶은 배짱이 있다라고 자기는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있으면 좀 증명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4자 대결만 보더라도 조국, 예. 박민식, 한동훈, 네. 김두관 순이기 때문에 더 밀리는 상황이어가지고. 더 밀리고 예. 뭐 3자 대결도 그렇고요. 그 예. 모든 대결에서 다 밀리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 간보기 마왕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한동훈만은 잘 맞춘다라고 하는 박사님의 예측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국민의힘 새 공관위원장의 박덕흠. 네, 국민의힘 관련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이 이정현 전 광촌관리위원장이 사퇴로 공석인 공관위원장 자리에 사선 박덕흠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그런데 박 의원 임명이 적절한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박 의원은 지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있었던 5년 동안 가족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 원대 공사를 대거 수주했다는 이해 충돌 문제가 불거져서 2020년 9월에 국민의힘을 탈당했던 인사입니다.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다가 15개월 만인 2022년 1월에 슬그머니 복당을 했고요. 그 후에 2022년 8월에 국민의힘이 친윤계인 박 의원을 당의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으로 내정을 했지만 이해 충돌 전력이 다시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인선을 백지화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 박 의원이 공관위원장을 맡더라도 국민의힘 공천은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어제 법원이 이번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에서 컷오프됐던 김영환 현 충북도지사가 당의 결정을 정지해달라면서 냈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당장 장동혁 대표가 반발을 했는데요. 장 대표는 공천은 여러 정무적인 판단을 거친 당의 결정인데 법원이 정치에 개입해도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다라고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또 장동혁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 매물이 잠기면서 전세 거래량이 전년에 비해 26%나 줄었다면서 이번 지방선거 국민의힘 1호 공약으로 반값 전세를 포함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의 서민 죽이는 부동산 폭정을 막아내려면 국민의힘 지방정부를 선택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의 국민의힘 상황을 좀 총체적으로 평가해 주신다면요? 엉망진창이다라고 이제 표현해죠. 제가 네. 얌전하게 좀 표현한 거고요. 그리고 약간 좀 이렇게 정말 대놓고 표현하고 싶으면 약간 도급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심하죠 지금 현재. 그리고 저는 이게 공천 상황이라고 할 만한 게 있는가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공천을 해서 제대로 자리 잡고 정리가 된 곳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공관위원장이 갑자기 할 일을 다 했다 그러면서 떠나는 일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근데 이게 또 두 번째 사임이었잖아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속내를 들여다보니까 해임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의원들은 공관위원장이 사임한 걸 뉴스를 통해서 다 알았다고 합니다. 국힘의원들이. 이것도 그러면 뭐 얼마나 그 내부에서 정보가 공유가 안 되고 어떤 프로세스가 공개적이지 않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관위원장을 그만두고 나가시는 분이 이제 자기가 출마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이게 국힘이 좀 이상한 전통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한덕수 이제 그 국무총리 때부터 이상하게 심판하시던 분들이 자기가 선수로 나가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아무도 지금 뭐 그쪽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나가주는 게 어디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세상에는 이렇게 글로 쓰여지지 않은 원칙들이 있습니다. 관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켜지면서 저희들이 공정하다 뭐하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만들고요. 사람들이 어떤 판단이나 결정에 대해서 수용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가 이익이나 당의 정체성 같은 데는 관심이 전혀 이제 현재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그저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도부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탐할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 모든 이 당이 결정한 거, 내가 결정한 것들 법원에 의해서 다 가로막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법원에 의해서 가로막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뭐냐, 당의 결정에 누구도 따르지 못하고 다 각자 도생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당은 자기 동료들을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당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뢰가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 살아남는 것, 그러니까 각자 도생 외에는 할 게 없는 정당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우리 들여다보면 지금 대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장동혁이
주호영 그 지금 뭐 부의장이 장동혁을 믿겠어요. 아니면 뭐 이준숙이 장동혁을 믿겠어요. 장동혁이 이준숙을 믿겠어요. 예, 이거 우리가 다 들여다보면 여기는 서로 아무도 못 믿고 그냥 예, 그냥 각자 도생하는 정당입니다. 이 정당이 저는 왜 있는지 모르겠고 왜 모여서 이게 어떻게 이 정당이 100석을 넘는 정당인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네, 강민진님이 오합지졸 풍비박산 이렇게 사자성어 2개를 써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김준호님은 좌파지만 우리가 장동혁이다. 장동혁 대표를 응원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성향은 달라도. 안 좋은 상황님도 의도를 가지고 장동혁 대표를 응원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또 1호 공약을 냈는데요. 반값 전세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이렇게 우리가 반값 전세 이제 뭐 지금 전세가 없어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어떤 이런 정책을 하려고 그러면 다 어떻게 보면 정부와 대립값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속 대구시장 이야기할 때도 대구도 이번에 김부겸 의원, 김부겸 전 총리를 한번 선택해 보는 게 어떻게 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어떤 정책이 하나 간다고 한다면 중앙 정부와 다 협력이 돼야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 정책 자체가 잘못되었다, 할 수 있다, 잘못되었다, 옳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정당은 정책을 내놓을 때 그걸 할 수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이걸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결여된 정당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걸 가지고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지지를 사람들로부터 획득하고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지금 국민의힘은 뭘 한다 그래도 사람들이 듣지 않는 이제 정당이 되어버렸고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하는 정당이 하는 어떤 일에다가 우리가 지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되게 비상식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정확한 비유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정당이 한 사람이 거짓말쟁이가 되기 시작하면 누구도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듯이 지금 현재 국힘이 취하고 있는 어떤 포지션이나 그리고 당으로서의 행태가 국민들이 전혀 신뢰할 만하지 않다라는 것들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누가 말하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 메신저가 중요하다. 메신저가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어떤 걸 내놓아도 별로 통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부동산 이야기 나왔으니까 마지막 아이템으로 부동산 이야기 좀 짚어볼까요? 네, 금융위원회가 오늘 금융혜택으로 지적됐던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과 관련해서 고강도 규제를 내놓았습니다. 수도권 규제 지역의 아파트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한 겁니다. 네, 아니 지금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도 지금 댓글창에 지금 부동산 집값부터 내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계대출이 너무 높아가지고 계속 몇 년 전부터 가계대출을 낮추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한 5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가계대출이 OECD 국가 중에 2등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계속 좀 낮아져서 이제 90% 아래로 떨어졌다라는 통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속적으로 낮춰야 되기 때문에 이 지속적으로 낮춰야 되는 요인은 뭐냐? 가계대출이 많은 국가일수록 첫 번째는 뭐냐? 생산적인 것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특히 그게 주택 쪽으로 흘러 들어간다거나 그러면 그게 되지 않고, 그리고 가계대출이 많을수록 우리 평범한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원리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야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돈을 많이 지출하게 하다 보면 우리가 소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국가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계대출 쪽으로 들어가는 돈을 조금 줄여야 하는 것들은 확실하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타겟이 현재로는 다주택자들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주택자들 중에서도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 있는 다주택자들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집값을 높이고 있고, 그 집값이 그게 계속 높고 거기서 차익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돈은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들을 규제하고 그것들을 차단하는, 대출을 차단하는 건 전 개인적으로는 찬성한다. 개인적으로는 찬성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뭘 해야 되냐라고 하면 생산적인 것에 돈이 투자되고 생산적인 것에 우리가 돈을 우리도 투자를 할 때 거기서 이익이 난다라는 것들이 어떤 효능감으로 나타나되고 국가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 메시지를 보내야 되고 실질적 결과를 거기서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잘하고 있다.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댓글창에도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을 해줘야지 투기꾼들에게 대출해줌이 문제였다. 이렇게 마스터초이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부동산 이슈는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월 1일 뉴스 액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이승원 그리고 김병두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